미래전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A상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면서 할 것이다. 4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5세대급 전투기다라고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같은 핵심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현상입니다. 저는 방산우주산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방산우주산업을 운영하면서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이 어떻게 산업에 이바지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바엑스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항공우주산업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성공은 우리 항공우주산업 역사에서 어떤 의미였나요? 네, KF-21 개발의 역사적 의미는 두 가지 측면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국방을 실현시켰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가져왔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 사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KF-21은 보람의 사업으로 명칭해서 개발이 추진되었고, 지금은 이제 양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고 시험 평가까지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항공기를 개발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KF-21 개발이 되겠습니다. KF-21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외부 기술을 의존하는 것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한국형 전투기의 독자적인 생산과 또 유지보수 능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국가는 소수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초음속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국가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KF-21 전에 FA-50을 먼저 개발을 하면서 항공기에 대한 기술을 습득을 했고, 그 이후에 사업 초기에는 많은 우려와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거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성공적으로 한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항공기는 그동안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 저희가 국외 구매를 통해서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그런 항공기 전투기였는데, 과거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독자적으로 우리 힘으로 연공 방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기술들은 항공기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주 산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산업의 파급 효과는 더욱더 크고 또 고부가가치의 어떤 산업으로 육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 내에는 레이더나 또 항공 전도, 정밀 가공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민간 항공의 부품과 또 우주 발사체에 대한 것들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까지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듯 하나의 기술로 인해서 여러 산업들이 파장되어 나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F-21이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섰다고 보시나요? KF-21을 개발하면서 4.5세대를 목표로 개발을 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차이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혹자는 KF-21이 사실상 5세대급의 전투기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은 공식적으로 4.5세대의 전투기로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확장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적인 측면인데, KF-21은 4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A상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통합 항정 시스템, 또 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5세대 전투기가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스텔스 기능이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를 할 수 있는 KF-21의 어떤 뛰어난 성능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또 해외 국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거고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KF-21이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인해서 전투기의 최종 개발 단계인 비행 안정성과 투사 능력을 입증받아 기술에 대한 성능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보다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그 전투기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국가들의 가격적 경쟁력으로 인한 해외 파트너들이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F-35를 구매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또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 KF-21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은 전투기의 완성 또 개발에 대한 것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성능 개량을 통해서 향후에는 5세대 전투기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마치 끊임없이 진화하는 포켓몬처럼 KF-21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는 그 4.5세대, 5세대의 성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무인 전투기의 개발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I 파일럿을 장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AI 파일럿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을 무인기로 발전하는 그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 전 단계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기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KF-21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 입증은 향후 미래 확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적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지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엔진 의존이 우리 전투기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KF-21은 그 개발 과정에서 엔진을 독자적으로 완전히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G사의 F414 엔진에 의존해서 일부 기술 이전을 통한 개발을 한 거고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인 엔진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엔진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해외와 협력하는 것도 빠른 엔진 개발을 위한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 롤스로이스에서 같이 협력 개발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항공기에서 엔진은 기술에 대한 종속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엔진은 항공기의 심장과도 같고 또 이 심장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엔진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KF-21이 생산과 운용에 당연히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는 외부의 통제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개발은 항공기 전투기의 기술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K방산해서 이제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엔진 공급이 미국의 기술 통제로 인해서 완제품의 출시가 제약이 따를 수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전투기가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되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수출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외교적 관계에 정치적 상황에 수출이 좌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독자 엔진 개발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한 필요성은 기술의 어떤 종속성, 기술에 대한 주권적 확보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독자 엔진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엔진의 어떤 공급망을 통해서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항공기에서는 이 전투기 개발은 우리가 집의 열쇠를 직접 만들지 않고 열쇠를 남에게 맡기면서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적인 접근인데요. 소형 항공기의 엔진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을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적인 엔진 개발사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기술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그 엔진을 개발하는 롤스로이스나 그 해외 유력 기업들도 다른 국가들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엔진을 개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되 국제적 협력을 통한 기술적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줄여서 엔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전략적인 측면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엔진 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 따라서 정부나 여러 가지 민간이 꾸준히 투자하고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속담처럼 꾸준한 노력과 투자의 결실이 우리가 독자적인 엔진의 개발, 그로 인해서 엔진의 의존성을 회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무인 전투기 AI 조종사 같은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KF-21 이런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KF-21은 4.5세대급 전투기 또 스텔스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5세대급 전투기다라고 이렇게 평가도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술의 확장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KF-21의 전투기에 기반을 둬서 앞으로는 무인기로 확대가 될 텐데 그 중간 과정에 유무인 복합으로 운용되어지는 전투기의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서 미래 전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KF-21이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상 장비나 유도 무기들도 모두 무인 체계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항공기의 그 중간 단계인 유무인 복합 체계 기술력의 확보가 KF-21이 미래 전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에 탑승된 여러 대의 무인기를 지휘하고 합동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는 마치 지휘관이 여러 병사를 동시에 지휘하는 것처럼 하나의 유인기와 무인기가 통제해서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카이에서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위한 무인기를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AI 조종사 시스템 또 첨단 기술의 어떤 지속적인 통합 기능들, 이러한 것들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기의 최근 트렌드의 기술적 설계에 부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카이가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해외의 수출 파트너들이 KF-21의 양산에 기대를 모으고 있고,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적 사항을 우리가 많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K방산이 이번 정부 때 300조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한다라는 그런 목표에도 이런 전투기의 어떤 수출이 굉장히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KF-21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국내 유일한 항공회사인 카이에게 시선이 더 집중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이는 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KF-21을 개발을 성공적으로 했고, 또 그 전에는 FA-50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에도 카이가 주도적인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글로벌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의 투명성 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이의 사장이 3년 임기로 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체가 되고, 과거의 카이 사장들을 보면 방산 비리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항공기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개발하는 그 리더십 발휘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기술의 자립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항공 우주 산업이 글로벌적으로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영의 투명성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국제적 어떤 투자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방산비력 논란된 카이의 신뢰성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회복할 필요가 있겠고,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요소에서 경영의 투명성은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기사나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는 지양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사장인 그 강구영 사장이 임기 만료로 사임을 하고
공석인 상태에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정부가 탄생을 했고 새롭게 사장 인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명이 한망평에 오르면서 관료 출신인지 또는 군 출신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한망평으로 오르는 기사의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제적 경영 시스템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장이 인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지식적 전문성도 가질 필요가 있고 항공우주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큰 로드맵을 그릴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가진 사람이 사장으로 와야 되고 지금 현재의 그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았고 우주 산업이나 이런 쪽에 더 확대되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K방산이라는 시너지를 활용해서 전투기에 대한 해외 파트너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 얼마나 경영의 투명성을 가지고 인선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산 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또 카이가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과제는 기술적 자립 이다라고 봅니다.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확보를 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KF-22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에서도 보면은 엔진은 사실 카이가 개발하지 않았거든요. 전투기에서의 엔진은 핵심적인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엔진이 있는 기업이 항공기의 나머지 동체나 이런 것들은 또 개발을 할 수 있고 전장 장비들은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합치고 하면서 전투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이가 제 생각에는 KF-22를 개발하면서 엔진을 카이에서 담당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FU414 엔진을 기술 이전 받아서 수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을 담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카이는 어떻게 보면은 전투기의 핵심인 심장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이가 글로벌적으로 항공 우주 산업으로 더 도약되는 기술적 자립을 위해서는 엔진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는데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엔진 개발을 위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두 개의 회사가 오히려 유력하게 거론되어 있지 카이는 배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다른 기술들을 많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어떤 자립 항공 우주 기업으로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는 엔진 개발을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잠재 고객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고객들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폴란드에 F-50 공격기를 수출을 했고 다양한 국가에서 F-21의 전투기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의 맞춤식 마케팅 전략이 항공기 사업에도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카이가 글로벌 도약하기 위해서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기술 자립에 대한 것, 그 중에 엔진 개발에 대한 것들,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고객 맞춤식 마케팅 전략, 방산에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K방산이 수출 효자로 불릴 만큼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폴란드 계약에서 K9, K2 비중이 큰데 특정 국가와 무기체계 의존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방위산업이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최근의 시각이죠. 방위산업은 무기를 획득하고 국방의 전력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큰 목적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적, 산업적 논리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큰 시각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개발해 왔던 무기체계들, K9, K2, 전투기 이런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국제 관계 속에서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향상을 통해서 방산 분야가 산업적 분야에 기여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는 요소가 크게 확장됨으로 인해서 K방산이라는 명칭까지 받게 됐고 K방산이 정부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산업적 생태계와 경제적 파급 효과 또 일자리 창출
수출 이런 것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을 우리가 개발하면서 맞출 수 있었다라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북한과의 대치되고 있는 안보적 상황 때문에 검증되어져 있는 무기 체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상대 국가에서 그 무기 체계를 선택할 때의 가장 큰 영향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무기 체계를 만들고 바로 실전에 투입해서 성능에 대한 검증을 실전에서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가 다른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불행이긴 하지만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개발되어지는 무기 체계가 실전에 배치가 되고 또 그것이 성능과 어떤 신뢰성을 입증을 받는다는 것이 K방산의 큰 성공적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들은 다른 유럽의 무기 체계의 고가의 무기에 비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 제조 기반의 생산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러한 것들에 같이 맞물려서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성공 배경은 빠른 납기와 맞춤형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무기 개발 체결 이후에 짧은 기간 안에 물량을 공급하고 생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빨리 자기네 나라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무기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긴급한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서 무기 체계의 일부를 개량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는 맞춤형 패키지 제공을 하는 유연한 전략을 취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방산 수출에 대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국방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관련 부처들 간의 여러 가지 협력, 해외 시장을 돕는 팀코리아, K방산에 캐치플레이를 걸고 정부와 방산업체 또 관련 정부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큰 K방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특정 국가와 무기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K방산의 성공에 박수만 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폴란드와 대규모의 계약을 통해서 K자주포와 K2 전차의 비중이 높은 것이 수출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약 물량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폴란드라는 국가에 특정해서 의존되어져 있는 시장의 한계,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방산은 무기체계 구매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 또 외교, 정치적 상황들이 맞물려서 수출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 외교, 안보적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K방산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냐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 지금 2차 계약을 마무리를 졌지만 1차 계약을 하고 2차 계약을 하는 동안 폴란드 정권이 바뀌었고 나름대로의 폴란드의 경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은 과연 2차 계약이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폴란드 정부 자체에서도 2차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제스처도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가 잘 적용이 되고 앞서 설명드렸 것처럼 그 국가들이 현지 생산 또는 기술 이전 이런 맞춤식 계약을 선택을 하면서 2차 계약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9이나 K2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무기체계의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천궁2, 대공 무기들도 수출을 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의 수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성비와 기술의 초격차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이 가성비라고들 하는데 기술 초격차 면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 성능이 아니라 외교 정치 변수도 큰데 우리나라가 이런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과제는 K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이 가성비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의 초격차 면에서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 과제들도 남아있고 가성비의 단기적 수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우리가 책정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갖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성비 좋은 물건도 사기도 하지만 돈을 많이 주고도 어떤 명품 제품을 사는 것처럼 가성비적인 측면만을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전투기의 어떤 엔진 개발이라든지 항공전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핵심 기술들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기술의 종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치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무인기나 AI 기반의 무기들, 극초음소 무기, 이런 미래형 기술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가감한 투자를 통해서 기술적인 격차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성비가 아니라 오히려 성능적인 측면, 돈을 더 주더라도 우리 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성비로 시작해서 결국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삼성의 사례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외교 정치적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고 외교와 정치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감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무기 판매와 함께 기술 이전이라는 패키지 전략 또 공동 생산, 그뿐만 아니라 군사 교육 훈련에 대한 다양한 협력 체계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상대국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 군사적 위협이 없는 중립적인 입장은 여러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제 분쟁 지역의 수출 제한, 또 인권 문제, 또 국제사회 여러 가지 규범 준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외교적 스킬이 필요한 요소가 있겠고 이런 무역을 넘어서 외교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0억 달러 수출 목표 위에 KF-21 무인기 AI 무기 개발 등 R&D와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됐나요? 이번 정부 때 국정 과제로 포함된 것이 K방산의 2030년까지 3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목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 산출된 수출은 한 120억 달러, 또 150억, 170억 달러까지도 수출을 한 것으로 이제 통계에 잡히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 한 이제 2배 정도가 더 수출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그 3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KF-21, 또 무인기, AI 무기들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개발이 포함되어 있는 무기 체계가 수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R&D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국방 R&D 투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KF-21 개발의 성공으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냈지만 엔진의 국산화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인기와 AI 기반의 무기 이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빠르게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R&D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적인 격차를 줄이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방산 수출 강국에 같이 견주는 핵심적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때도 K방산의 4대 강국으로 진입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숙제들이 풀리지 않으면 그거는 현실이 되지 않는다. 낙관적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산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지 하는 산업적 요소들이 방위 산업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카이 사장에 대한 낙하사적 인사, 경영적 어떤 투명성 이런 것도 맞물려서 방위사업청 청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하방평에 오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또 수출적인 측면 이런 전문가적인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방산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K방산의 4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방산 수출을 총괄하고 또 정부 부처와 기업 간의 협력을 조율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관된 정책 추진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후임이 정해지지 않고 여러 명의 인원들이 하만평에 오르고 있고 정부의 방위사업 감독관, 방위사업 관리관 이렇게 해서 수석 비서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석 비서관도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의 확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군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군, 기업, 연구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어떤 기술 개발, 수출 전략 또 시장 개척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 추진하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방산 부분은 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안보적 환경의 플레임이 좀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공유가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무기체계 개발 계획이나 또 군의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이 방위사업청의 여러 가지 정책 수립 내용들, 군의 여러 가지 무기체계 계획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여러 가지 극도의 비밀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보안에 대한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민간군 협력과 또 원활한 무기체계 개발, 시장 개척, 수출의 전략적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된 정부와 군, 기업,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의 장, 플랫폼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K방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위산업의 국민들에게 많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방산하면 방산비리라는 플레임에 갇혀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간에도 비리적인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국민들의 의혹,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이 매우 많았던 것이 방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에도 쳐보면 방산하면 바로 비리 키워드가 나와서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요즘 K방산이라는 네이밍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지금의 현재 분위기 속에서 더욱더 투명성과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제사회의 신뢰,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K방산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의 확보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고 정부의 관심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 공군의 전자전 능력 강화가 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나요? 전자전 능력의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는 마치 우리가 자주국방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전자전기 사업에 대한 1조 8천억 사업이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전자전 능력은 현대전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우위가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자전은 레이더나 통신, 항법 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마비시키고 여러 가지 미사일에 대한 어떤 공격 또 탐지, 교란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장비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에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또 우리의 작전에 대한 정보 보호를
하는 방패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공군에서 전자전 능력 강화가 시급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성과 작전의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전투기는 첨단 센서와 무기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전자기 신호를 통해 가지고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적의 정교한 방공망을 회피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기만하거나 제밍하는 이 전자전 능력이 필수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능력 없이는 전투를 수행하는 수 없고 적의 미사일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존성과 작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전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보다도 이런 전자전 기능에서 많은 부분들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가치와 매우 높은 요소이고 여러 가지 이 전자전기는 수출 통제가 엄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기 체계를 탐지하고 그것을 교란하고 마비하는 기술적 내용들이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가 엄격한 체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통한 핵심적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전자전 능력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전자전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외교적, 군사적 제약에서 벗어나서 어떤 독립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력입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오랜 동안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퍼즐이 전자전 무기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강대국은 이미 고성능의 전자전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자전 무기 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작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전자전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 사실입니다. 전자전기 개발 과정에서 100% 국산화와 체계 통합이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반 신호 분석, 고성능 제밍 기술 같은 미래 전자전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나요? 국산화 및 체계 통합의 기술적인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노력 끝에 전자전기의 어떤 개발 사업에 100% 국산화에 대한 체계 통합을 강조하면서 전자전기에 대한 개발 사업을 곧 착수하기 위한 업체 선정에 돌입되었고 10월 정도에는 전자전기의 개발 업체를 방위사업청에서 확정 지어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전기의 국산화, 체계 통합의 기술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고 이거에 들어가는 당연한 개발 비용은 우리가 수반되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자전기의 여러 가지 핵심 부품들을 국산하지 않고 외부 기술에 종속될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체계에 대한 탐지와 교란, 신호의 어떤 마비에 대한 것들을 전자전에서 어떤 기술의 의존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전장 장비에서는 수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염두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적 자립은 수출에 대한 것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의 중요한 요소는 체계 통합을 위한 성능의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전자전기는 수많은 센서들과 장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 통합은 이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로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엮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전자전 스펙트럼 관리의 기술을 적의 다양한 레이더 신호와 통신 신호를 실시간적으로 탐지하지 않는다면 최적의 어떤 신호의 제밍 신호를 생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 통합이 없이는 성능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마치 각각의 악기가 연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되고 그런 작동되어지는 장비들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첨단 기술과 KF-21과의 시너지가 필요한 것이 전자전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AI나 기계학습과 같은 지능형 전자전이 앞으로 첨단 기술과 맞물
맞물려서 무기체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AI와 기계학습은 방대한 양의 전자전 신호들을 실시간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위협을 식별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복잡한 전자기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위협 신호를 즉각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에 맞춰서 최적의 재밍 전략을 수립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수동적인 재밍 방식에서 벗어나서 적의 레이더의 특성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적응형 재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AI 그리고 기계학습을 통한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요소인 겁니다. KF-21의 개발 기술의 활용을 위해서는 축적된 여러 가지 항공에 대한 기술도 있지만 전자전기의 개발을 통해서 A상 레이더의 기술들은 전자전기의 핵심적 기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전 송수실 모뎀들이 직접적으로 활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A상 레이더의 송수신 모뎀들은 전자파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다수의 빔들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전기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A상 레이더 기술들 또 전자전 송수신 모듈 기술들을 전자전기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안정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링크의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데이터 링크의 기술은 전자전기의 신경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장 환경을 공유하고 합동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데이터 링크는 아군의 항공기 또 지상군, 해군 함정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전자기의 신호 정보를 실시간적으로 공유하고 아군의 전장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협동 작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데이터 링크의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전 무기체계 또 전자전기 개발할 때 핵심적 보유 기술이 데이터 링크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자전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AI를 통한 대응 능력 또 데이터 링크를 통한 신경망 확보 이런 것들에 같이 합쳐져서 네트워크 중심전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고 또 네트워크 중심전을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정보가 공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자전기의 탐지 능력이고 적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전투기에 즉시 정보를 제공하고 공격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공격 기술을 더 확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항공 전력뿐만 아니라 지상 전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런 전장 상황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최적의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아군의 어떤 생존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 때문에 전자전 무기체계의 여러 가지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런 기술들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이 돼서 한국형 전자전기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공군과 K방산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형 전자전기의 사업 성공은 단순한 무기체계 개발을 넘어서 한국의 국방 역량과 방위사업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항공전력의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항공전력의 우위를 차지하고 K방산의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한국형 전자전기 기업이 선정되겠지만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기술력 확보 기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성공적 사업은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고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K방산의 과제로 보는 것이 시장에 대한 개척 또 무기체계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는 과제인데 이 전자전기의 성공적 개발은 K방산의 시장 개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기체계들은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독자 개발한 것이 없기 때문에 K방산의 새로운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F21과 함께 전자전기가 독자적으로 개발이 되고 기술이 보유가 되면 공중전력의 핵심 자산을 우리가 모두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주국방의 퍼즐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한국의 글로벌 방산 시장에 주도적 역할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카이 민영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우리 항공 방산 산업과 국방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카이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던 사항이고, 최근에는 카이의 사장의 낙하사적 인사 이런 것과 맞물리고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어떤 수출적인 해외 파트너적인 문제, 항공 우주 산업이 기존 산업보다 더 확대되어지는 측면 때문에 더욱더 최근에 카이의 민영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카이의 민영화 문제가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닌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항공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있는가 반면에 전략적 국가주도적 사업으로 이끌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카이의 민영화가 우리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 역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적인 관료주의나 어떤 정치권의 간섭, 장기 투자에 대한 기업적 투자의 소홀함, 또 경영의 비전문성, 또 낮은 책임 경영, 이러한 것들의 구조적 한계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비판적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책임과 신념을 가진 전문 경영진이 기업 경영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적 여러 가지 혁신과 R&D의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항공 우주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주도 경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단기 성과에 치우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항공 우주 산업의 뉴 스페이스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을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 경쟁력 확보의 산업으로 바라보는 전략적 유연성을 좀 가져갈 필요도 있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방산 수출의 여러 가지 확대나 산업 고도화, 민간 독립적 역량 확대,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적인 것들을 통한 민영화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그러니까 대우조선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미국의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것처럼 항공우주 산업을 갖고 있는 카이가 민영화를 통해서 좀 더 전략적 경영 선택을 통한 사업적 확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인수할 수 있는 대형 기업이 사실은 몇 개 기업에 한정되어 있죠. 하나나 LIG, 엑스원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면 인수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이 될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방산의 생태계 집중화에 대한 건데요. 특히 하나가 인수하게 된다면 하나는 항공, 또 지상무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항공무기체계까지 전 영역의 방산 생태계 집중화, 독점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지상, 항공, 함정 전체 무기체계를 모두 확보하는 어떤 한 기업에 집중되어지는 우려의 시각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LIG 넥스원이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선순환적이냐라는 것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LIG 넥스원이 이제 카이의 큰 회사를 민영화할 수 있는 자금력이 확보되어 있느냐, LIG 넥스원의 모 회사인 LG그룹이 어떻게 전략적 비즈니스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도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카이의 민영화 문제 이런 것들은 방산 우주 항공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계속된 여러 가지 경영진의 논란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가 필리핀, 폴란드 등 해외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 성과가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최근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우리가 F-50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이것이 필리핀, 폴란드 등의 100여 대, 한 9조 원의 규모의 수출을 이룸으로 인해서 첨단 항공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수출 성과의 의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항공기 개발은 나토의 표준을 준수했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국제 신뢰도를 갖추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자체적인 항공 양산 체계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가줌으로 인해서 나토 회원국의 대규모 차세대 대체 수요를 선점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F-50의 수출적 성과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성과에 비해 한계점도 있었는데, 항속거리나 무장 옵션, 항전자전 장비, 대레이더의 운용 능력, 이런 것들은 경공격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지적을 받고 있는 요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전투기와의 어떤 기술적 격차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전투기의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4.5세대, 이제 5세대급 또 앞으로 계속된 성능 개량을 위해서는 이런 항공 산업의 여러 가지 핵심적 기술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50이 대량으로 수출되기 전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F-16을 성능 개량해가지고 일부 배치돼서 사용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체돼서 시장에 대한 확보나 선점이 되고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뭐 그러한 것들은 수요 국가들의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환경이나 전략적 판단이 다르고, F-50의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국가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들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갈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이 자주국방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데요. 실제로 우리 군이 전자전 능력을 확보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은 실제 군사력 운용에서 서태평양, 동북아 전체 공중전의 우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현대 합동 전장은 장거리 방공망과 레이더, 또 C4I, C4I는 지휘, 통제, 통신, 정보를 얘기하죠. 이런 체계들을 마비시키는, 또 무력화시키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 북한이나 여러 가지 주변 강대국들이 전쟁의 어떤 승패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자전이나 사이버전, 이러한 역량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고,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장 상황에서 상시적인 적을 탐지하거나 방해하거나 교란, 또 무기체계 전파를 제밍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승패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전자전 플랫폼을 보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 일본, 또 이스라엘, 일부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이 전자전 플랫폼의 한정된 범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적의 전략 자산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핵심 전력을 보호하는 이런 어떤 미래전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요소에서도 한국 전자전기의 어떤 개발과 더불어서 전자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KDDX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전력 공백과 기술 진부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KDDX 차세대 구축함 사업이 계속 몇 년째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해군 전력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는 해군 참모총장이 KDDX의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해군 전력의 공백이 너무 크다, 또 해군 전력이 어떤 노후화되고 있고 미중 군함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전략적 기술적 공백이 너무 많다라고 발표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어떤 발표도 있었고요. 지금 KDDX는 두 경쟁 업체가 여러 가지 논리를 피면서 사업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두 업체가 대상인데, 두 업체 간의 수의 계약이냐 경쟁 계약이냐에 대한 논리를 피고 있고, 방위사업청은
두 사업 방법에 대한 결정을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3년 넘게 계속 지연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곧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수년이 돼서 사업 결정 지연 발표를 또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KDDX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KDDX가 사업이 몇 조 원의 사업이고 해군전력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함정 사업은 개발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개념 설계, 기본 설계, 그다음에 상세 설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개념 설계는 하나오션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했고, 이제 상세 설계 이번에 체계 설계를 어디서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요. 함정 사업은 건축과 비슷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설계됐던 부분들을 가지고 상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을 질 수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관례상 개념 설계를 했던 업체가 상세 설계를 자동적으로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HD 현대가 개념 설계를 했지만 여러 가지 보안적인 불미스러운 사항으로 인해서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되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 감점이 매우 큰 그 업체 선정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경쟁 계약을 하자, 경쟁해서 업체를 선정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점을 받고 있는 H현대가 수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H현대는 지금까지의 그 관례처럼 함정을 개념 설계가 하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상세 설계를 할 수 있냐, 설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냥 경쟁해서 사업을 가자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함정 건조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개념 설계를 하지 않는 업체가 어떻게 상세 설계를 하겠냐라는 주장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논리성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개념 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거쳐서 한 200억 정도를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개념 설계를 했습니다. 200억 정도의 예산 설계 내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나름대로의 기술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상세 설계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200억을 주고 개념 설계를 한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정을 건조할 때 기본 설계를 했던 업체가 상세 설계로 갔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두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국가 전략 자산이 지연되는 것은 매우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양 기업의 어떤 눈치만을 보고 방위사업청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요소들에 대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해군 전력에 대한 사항들,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적 결정에 대한 결정권자의 책임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누군가가 그러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결정을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방위산업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분과이나 또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 의사결정 사항 속에서 하지 않는 것은 정부기관의 방사청이나 국방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명확하지도 않고 또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KDDX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이 조속히 결정이 돼서 우리가 그 해군 전력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이 확보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기업 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논리를 위해서 큰 체계들 사업들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낭비고, 이러한 측면들은 정말 그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서 제도적 마련과 시스템적인 정비를 통해서 기업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인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K방산 수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4강 도약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협력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 불균형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K방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수출을 통해서 경제적 기여, 또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K방산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이 가성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능은 좋고 가격은 낮은 건데요. 이런 가격이 낮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산업적 구조가 다 그렇겠지만 중소기업들의 출혈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방위사업에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9은 하나에서 하고 있고 K2전차는 현대로템, 또 KF21은 하이, 이런 업체들이 다 방산 태계업체고 다 대기업들이죠. 물론 거기에 LIG 넥스원, 여러 가지 청궁 이런 것들도 수출 효자 품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무기 태계업체 말고도 많은 협력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여러 가지 하청을 받고 있는데 저가 납품이라든지 생산, 여러 가지 R&D를 할 때의 초기 개발 투자에 대한 분담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시장적 판로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물량보다 매출의 많은 부분 좋은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체계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특히 중소기업에게만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한 출혈을 하는 것은 면밀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중소기업의 출혈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제도적인 것들과 연계해서 한번 실질적인 대책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K방산의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이번 정부에서 2030년까지 300억 달러의 수출 규모를 달성하겠다, 4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라는 것들은 어쩌면 낙관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함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방산의 실질적인 지속적인 확대 또 성장 이러기 위해서는 체계 업체의 여러 가지 기술적 개발에 대한 투자, R&D 투자와 함께 같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바라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4강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4대 강국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는 저는 글로벌 메이저 방산 국가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런 국가들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은 벤치마킹하고 우리만의 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계업체의 강력한 기업, 정부와 연구기관, 삼각 혁신동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방산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보면 기술이나 인력의 질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혁신 분야에 대한 R&D, 인재 확보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술이나 인력 확보의 필수 과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생태계 확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 금융 지원과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다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몇 개 국가, 몇 개의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한 수출의 한계성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생태계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조달 체계 표준화를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계 시장의 표준화에 대한 나토 표준을 지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 왜 그러냐면 수입국에서도 보면은 단일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하더라도 다른 무기 체계와 연계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무기 체계를 같이 혼용해서 통합 작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산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의 협력적 동반선장을 하기 위한 경영적 어떤 혁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국가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방산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서 산업적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국가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될 요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경제, 고용의 연계성을 위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위산업의 기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K방산의 체계업체들은 서울
수도권에 다 위치하고 있죠. 물론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남 창원이나 구미 이쪽에 공장들이 있고요. 그런데 국한되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전남 동부권 뭐 이런 쪽도 더 확대해서 K방산의 어떤 시장 확대, 생태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칼럼에도 썼고 주장하는 것이 전남 경남권 방산 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하자라는 게 제가 제안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경남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항공산업의 여러 가지 방산 메카 기업들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그 메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업체들이 다수 포진되고 있어서 방산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밑에 남부권을 보면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 지역과 전남 지역이 굉장히 근접하게 남해안 벨트가 이어져 있습니다. 방위산업과 연계된 항공 또 우주산업이 경남의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전남의 우주산업이 클러스터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그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예산들이 확보되고 국가 전략산업 또 국가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형성되었을 텐데, 제가 주장하는 그 경남 전남 방산 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것은 이중적인 투자, 국가의 예산의 효율성 집행 이런 거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지역 감정적인 거, 경남과 전남의 지역적 감정의 해소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과 전남의 동부권, 경남의 서남권 지역으로의 연계를 통해서 방산 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한다면 우리 방위산업의 4대 강국에 갈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4대 강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러한 그 국가들을 제치고 우리가 K방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적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무기체계를 좀 더 개발하고 시장을 확보하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산의 산업벨트를 확대하고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전남과 경남의 우주산업과 연관된 방산 우주산업 벨트 조성은 이번 정부 때 국가적 전략으로 한번 채택이 돼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K방산의 4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더불어서 항공산업, 우주산업까지도 연계하는 그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확대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기술력 확보뿐만 아니라 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또 지역 경제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기술인 AI 기술, 또 무인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플랫폼의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장기적인 방산에 대한 패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무기 체계는 무인화되는 체계로 플랫폼이 발전할 것이고, 미래 전장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드론이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것처럼 무인화된 플랫폼은 미래 전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무인화 체계에서의 핵심적 기술은 AI 기술이고, 그 AI 기술을 통한 자동화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K방산이 세계 4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2030년까지 3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잘 해왔지만 지금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가져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남과 전남을 통합하는 방산 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이런 아이디어처럼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방위산업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4대 강국의 K방산 성과를 얻고 2030년까지 3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경제적 산업 생태계로서의 확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방산 우주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방산 우주 산업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산업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여러 방위 산업이나 항공 산업, 우주 산업과 연계된 통합 산업이, 융합 산업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 관심 갖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 또 제도들, 또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